폐기물장에서 들린 그 울음소리. 그냥 무시했다면 지금 이 아이는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재벌가 실종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끝까지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도시 외곽 대형 폐기물 처리장에서 야간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준, 올해 33이에요.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흘러가는 온갖 쓰레기들을 분류하는 단순 작업이었지만 야간 근무라 시급이 조금 더 나왔어요. 그것도 최저임금에서 1,000원 정도 더 받는 수준이었지만요.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기계음이 울려 퍼지는 작업장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종이, 철제 등을 구분해서 각각의 수거함으로 던져넣는 작업이었죠. 워낙 시끄러운 곳이라 웬만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기계음 사이로 뭔가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왔거든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이 시간대엔 참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바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살아있는 것의 소리 같았죠. 고양이나 개 같은 동물의 울음소리 말이에요. 이 근처엔 길고양이들이 많아서 가끔 쓰레기를 뒤지러 오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는 너무 작고 약했어요.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봤어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아보려고 했죠. 그때 컨베이어 벨트 옆쪽 대형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곳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손전등을 들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제품들 사이에 온갖 봉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봉지들 사이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쥐인 줄 알았거든요. 이런 곳에는 쥐가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손전등 불빛을 비춰보니 쥐가 아니었어요. 찢어진 검은 봉지 안에서 뭔가 하얀 것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하얀 것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봉지를 열어봤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봉지 안에 아기가 있었거든요. 갓난아기였어요. 손바닥만 한 얼굴에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정말로 살아있는 아기였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 아기가 있을 수 있죠? 악몽을 꾸는 건 아닌가 싶어서 눈을 비비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정말로 갓난아기가 쓰레기 봉지 안에서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기의 피부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즉시 제 작업복 재킷을 벗어서 아기를 감쌌어요. 정신없이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기가 작은 소리를 냈어요. 울음소리가 아니라 숨쉬는 소리였죠.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아기를 제 품에 안고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어요. 제 체온으로 아기를 데워주면서 동시에 응급실로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작은 생명체가 저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느낌 말이에요. 마치 세상에서 저만이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응급실로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누가 이 아기를 여기에 버렸을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제가 이 아기를 발견하게 됐을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거든요. 만약 제가 그날 밤 야근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소리를 무시했다면 이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의사가 말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이 아기를 구한 거였어요. 의사는 또 말했어요. 아기 상태는 안정됐는데 보호자가 없으니까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왜인지 아기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처음 본 아기인데 벌써 애착이 생긴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그 새벽 폐기물장에서 들린 작은 울음소리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땐 몰랐지만 그 울음소리는 단순히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신호였던 거죠. 루저가 되기까지의 과정, 제가 어떻게 폐기물장에서 일하게 됐는지 말씀드려야겠어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작은 실패들이 계속 쌓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고 저와 여동생을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죠. 부모님은 항상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별로였어요. 대학은 지방의 삼류대를 겨우 들어갔어요. 그것도 야간부였죠.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 수업 들었는데 당연히 성적이 좋을 리 없었어요. 게다가 전공도 딱히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문학 계열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현실성 없는 선택이었어요. 군대 다녀온 후에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절망적이었어요. 토익 점수도 낮고 자격증도 없고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도 없었거든요.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어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만 계속 들었죠. 결국 졸업 후 2년 동안 백수로 지냈어요. 부모님 분식집을 도와드리면서 취업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만 떨어졌어요. 동기들은 하나둘씩 취업하거나 결혼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저만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28살에 드디어 첫 직장을 구했어요. 중소기업 사무직이었는데 월급이 150만 원 정도였어요. 그것도 각종 보험료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130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첫 직장이니까 열심히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사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업무는 단순했지만 사내 정치가 복잡했고 선배들과의 관계도 어려웠어요. 저는 워낙 소심한 성격이라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인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뭔가 실수하면 지나치게 위축됐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됐죠. 결국 1년 반 만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정확히는 권고사직당했죠. 회사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 사실상 쫓겨난 거였어요. 그 후로 몇 개 회사를 더 다녔지만 어디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사무직, 영업직, 서비스직, 뭘 해도 안 됐어요. 30살이 되자 부모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잘 살고 있는데 저만 계속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표정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기로 결심했어요. 서울에서의 삶은 더욱 참혹했어요. 원룸 월세만 50만 원이었는데 보증금도 500만 원이나 들었어요.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집을 구하긴 했지만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 했죠. 그런데 서울에서 취업하는 건 지방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결국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공장.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든 오래 못 버텼어요. 늦잠을 자서 지각하거나 실수를 해서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사장이나 동료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항상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년에 다닌 물류센터 일이었어요. 야간에 택배를 분류하는 일이었는데 임금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끼었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손목에 깁스를 해야 했죠. 산재 처리는 해줬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해고당했어요. 그 후로 몸을 쓰는 일은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폐기물장 야간 분리수거 작업이었죠. 위험하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시급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았고요. 물론 체면상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락이 끊어졌어요. 만날 때마다 제 처지를 한탄하거나 돈 얘기를 하니까 다들 부담스러워 했나 봐요. 가족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어요.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기가 미안했거든요. 성공한 동생과 비교되는 게 싫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만난 게 그 아기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고 무력한 존재. 저와 비슷하게 버려진 존재 말이에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우리 둘 다 세상에서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존재지만 적어도 서로에게는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겠다는 거리요. 제대로 돌보기 시작한 첫날 밤이었어요. 원룸에서 아기를 따뜻한 물로 닦여주면서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발견한 게 있었어요. 아기 목에 걸려있는 작은 목걸이였어요.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아기용 액세서리인 줄 알았어요. 요즘은 신생아용 장신구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일단 재질부터 달랐어요. 플라스틱이나 은도금이 아니라 진짜 금으로 보였거든요. 무게감도 확실히 다르고 광택도 고급스러웠어요. 펜던트 부분을 자세히 보니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마치 서양의 문장 같기도 하고 어떤 브랜드의 로고 같기도 했죠. 그리고 펜던트 뒷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가 새겨져 있었어요. S, Y. 시라고 읽혔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버려진 아기가 이런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보통 아이를 버릴 때는 신분을 알 수 있는 모든 걸 제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목걸이를 그대로 둔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급하게 버린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아기를 데리고 동네 마트에 갔을 때 계산하던 아주머니가 아기를 유심히 봤어요. 이 아기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그러더니 한참 쳐다보시다가 착각인가 보네요 하며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병원에 예방접종을 맞으러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접수 간호사가 아기 얼굴을 보더니 참 특별하게 생겼네요. 어떤 연예인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계속 아기를 빤히 쳐다봤죠. 마치 어디서 본 얼굴인데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이었어요. 가장 이상한 건 집 근처에 자꾸 같은 차들이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패턴이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들이었는데 항상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고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아기를 데리고 외출할 때마다 그 차들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마트에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심지어 동네 한 바퀴 산책할 때도요. 처음엔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마주쳤어요. 어느 날 밤엔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서 분유를 사러 나갔는데 집 앞에 검은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죠. 제가 나타나자 그 사람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뭔가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차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차가 시동을 걸고 사라졌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분명히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거였죠. 그날 밤부터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혹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아기를 데리고 나갈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됐고 집에 있을 때도 커튼을 꼭 닫고 있었어요. 목걸이에 S, Y, 시라는 글자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혹시 이게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의 이니셜일 수도 있고 회사나 단체 이름의 줄임말일 수도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싶었지만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고 스마트폰도 구형이라 검색하기 어려웠어요. 동네 PC방에 가서 검색해 보려고도 생각했는데 아기를 데리고 PC방에 가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혹시 그런 검색 기록이 누군가에게 추적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여졌어요. 너무 많은 영화를 본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위험한 상황에 휘말린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기는 평범한 집안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 값비싼 목걸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 계속 나타나는 검은 차들. 모든 게 평범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아기에게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로 중요한 아기라면 그걸 찾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제가 유괴범으로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미 한 달 가까이 아기를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기를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이 목걸이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이 아기의 정체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다는 거요.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무서웠어요. 혹시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복잡한 마음아기를 키운 지 열흘이 지났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법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했어요. 유기된 아이를 발견했으면 즉시 신고하는 게 의무니까요. 하지만 전화기를 들고도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기에 대한 애착이었어요. 열흘 동안 24시간 함께 지내면서 정말 제 아이처럼 느껴졌거든요. 밤에 울 때 달래주고 분유를 먹일 때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어떻게 그런 아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넘길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아기의 안전에 대한 우려였어요. 누군가 이 아이를 버린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원치 않는 임신이었을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었죠. 만약 신고해서 아이가 원래 가족에게 돌아간다면 또다시 버려질 위험은 없을까요? 세 번째는 그 수상한 감시 때문이었어요. 분명히 누군가 이 아기를 찾고 있는데 그들이 경찰이 아니라는 게 이상했어요. 만약 정상적인 실종 신고라면 경찰이 나서야 하는데 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을까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같았어요. 네 번째는 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혹시 제가 아기를 한 달 가까이 키웠다는 게 문제가 될까요?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혹시 제가 유괴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이 아기가 제게 처음으로 삶의 의미를 준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제가 없어도 상관없어 할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 아기는 달랐어요. 제가 없으면 이 아이는 정말로 위험에 처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기가 제 목소리에 반응할 때, 제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 때, 제 손가락을 꼭 쥘 때,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분유값만으로도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들었고, 기저귀는 8만 원, 옷이나 장난감 등 잡비까지 합치면 월 3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제 수입이 월 110만 원 정도인데 원룸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폐기물장 사장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야간 근무하는 사람이 아기를 키우면서 일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라며 불만을 표시했죠. 아기를 맡길 곳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작업장에 데리고 갔는데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였어요. 원룸 집주인도 문제였어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다른 세입자들이 컴플레인을 넣었다며 추가 보증금을 요구했어요. 계약서에는 아기 양육에 대한 조항이 없으니까 새로 계약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구하세요라고 했죠. 이미 밀린 월세가 한 달치인데 추가 보증금까지 낼 돈은 없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 검은 차들이었어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다른 차들이 나타나서는 우리 집 주변을 배회했어요. 차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매번 다른 번호였어요. 조직적으로 교대하면서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엔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집 앞 계단에서 발소리가 멈춘 거예요. 누군가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문구멍으로 살짝 봤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전화를 받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우리 집 문을 유심히 보고 있었죠. 전화 받던 남자가 말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들이 찾는 게 이 아기라는 걸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왜 경찰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걸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혹시 새벽에 문을 부수고 들어올까봐, 혹시 아기를 빼앗아 갈까봐 온밤 잠을 못 잃었어요. 아기도 제 불안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자주 울었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일단 한 달만 더. 한 달 동안 이 아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정말로 안전한 곳으로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아무도 이 아이를 찾지 않는다면 제가 끝까지 키우기로 했어요. 비록 가난하고 무능하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사랑할 자신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 결정이 저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미 이 아기는 제 마음속에서 제 가족이 돼버렸으니까요. 아기를 키운 지 3주째 접어들면서 주변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먼저 폐기물장 사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박 씨, 솔직히 말해서 좀 곤란해요. 다른 야간 직원들이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작업장은 위험한 곳이니까 아기를 데려올 곳이 아니죠. 사장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작업장에는 컨베이어 벨트며 각종 기계들이 있어서 정말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아기를 혼자 집에 둘 수는 없었어요. 겨우 한 달 된 신생아를 혼자 두고 8시간 넘게 일터를 비울 순 없잖아요.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돈도 없었고
믿고 맡길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사장이 말했어요. 그거야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회사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니까. 일주일 안에 해결책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든지 하세요. 결국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원룸 집주인도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 씨, 아기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세입자들이 계속 컴플레인 넣거든요. 새벽에 아기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요. 그러면서 추가 보증금 2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아니면 한 달 안에 다른 곳을 구하라고 했죠. 이미 밀린 월세가 2달치인데 추가 보증금까지 낼 돈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다른 집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제 신용등급으로는 보증금을 빌리기도 어려웠고 아기가 있다고 하면 받아주는 집주인도 많지 않을 거였어요. 가장 무서운 건 그 검은 차들이었어요. 이제는 아예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 바로 앞에 당당히 주차해서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차 안의 남자들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영화 속 조직원 같았어요. 제가 나타나면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차를 몰고 사라졌어요. 어느 날은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아기를 데리고 마트에 갔다 오는데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계단에 두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한 명은 우리 집 문을 살펴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계단 아래쪽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전화 받던 남자가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언제 움직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들이 찾는 게 이 아기라는 걸 확신했거든요. 남자들이 떠난 후에도 한참을 계단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또 나타날까 봐서요. 집에 들어가서도 모든 불을 끄고 커튼을 꼭 닫았어요. 아기가 올까봐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혹시 새벽에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건 아닐까? 혹시 아기를 빼앗아 가는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기도 제 불안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훨씬 자주 울었어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점점 의심받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저 사람이 갑자기 아기를 데리고 나타났는데 아기 엄마는 어디 갔을까? 하는 식으로 수군거렸어요. 편의점 사장 아저씨가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박 씨, 그 아기 정말 조카예요? 좀 이상한데. 닮은 것도 없고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저는 얼버무리며 넘어갔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가장 두려운 건 경찰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혹시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아기를 조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유괴범으로 몰릴 수도 있고 아기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구멍가게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요즘 이 동네에 탐정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아기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본다는 거였어요. 혹시 이런 아기 본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감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곧 제가 발각될 것 같았어요. 이 좁은 동네에서 아기와 함께 사는 남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 아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이 아이는 제 가족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어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누가 찾고 있는지 직접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숨어 지낼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거였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목걸이에 S, Y, C라는 글자가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동네 PC방에 가서 여러 키워드로 검색해 봤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S, Y, C그룹 S, Y, C기업 S, Y, C코퍼레이션 등으로 검색하다 보니 단서를 발견했어요. S, Y, C는 선영 코퍼레이션의 줄임말이었어요. 선영그룹이라는 대기업이었죠. 제조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화학, 전자, 건설까지 손대는 거대한 기업이었어요. 매출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정말 큰 회사였어요. 그런 기업의 로고가 새겨진 목걸이를 신생아가 가지고 있다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선영그룹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창업주는 손영태 회장이었는데 현재 81세 고령이었어요. 최근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는 기사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상속 문제로 가족들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내용도 많았어요. 손영태 회장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장남 손민철은 현재 부회장이었고 차남 손민석은 전무였어요. 막내 아들 손민호는 상무였죠. 세 형제 모두 회사 경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차남 손민석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최근에 아들을 얻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올해 초에 결혼한 젊은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속 기사를 찾아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선영그룹 차남 며느리 교통사고로 중상, 신생아 행방불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날짜를 보니 정확히 6주 전이었어요. 제가 아기를 발견한 날과 거의 비슷한 시기였죠. 기사 내용은 이랬어요. 손민석 전무의 아내가 출산 후 퇴원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함께 있던 신생아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후속 기사들이었어요. 며칠 후 손민석의 아내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상했어요. 아이를 누군가 데려갔다. 검은 차에 탄 남자들이 아이를 빼앗아 갔다는 증언을 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런 증언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착각이라고 결론 지어졌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후로는 관련 기사가 아예 없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큰 사건이라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언론을 통제한 것 같았어요. 선영그룹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또 다른 의문점들이 나타났어요. 교통사고 현장이 병원에서 집까지 가는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 방향이었죠. 그리고 사고 당시 차 안에는 운전자와 산모만 있었다고 했는데 신생아용 카시트나 아기용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가장 이상한 건 사고 직후의 상황이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현장에 여러 명의 가족들이 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병원 기록을 보면 그 시간에 가족들에게 사고 소식을 전달한 기록이 없었어요. 어떻게 가족들이 그렇게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고 당일 CCTV 영상들이 대부분 장애로 인해 확보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병원 주차장 CCTV, 사고 현장 주변 CCTV, 심지어 인근 상가들의 CCTV까지 모두 그날만 우연히 고장났다는 거였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됐어요. 손민석 전무의 첫 번째 아내도 몇 년 전에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였어요.
그때도 교통사고였는데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의 두 번째 아내는 20살이나 어린 젊은 여성이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져보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선영그룹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글이 있었거든요. 익명으로 올린 글들이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 글들에 따르면 손영태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상속 문제가 급박해졌다는 거였어요. 특히 회장이 최근에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이 기존 예상과 달랐다는 거였어요. 장남이 아니라 손자에게 더 많은 지분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갑자기 나타난 차남의 아들이 상속 구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어요. 장남 손민철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거든요. 만약 차남 손민석의 아들이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면 훗날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아이가 사라지면 상속 구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요. 장남이나 막내가 유리해질 수 있었죠. 혹시 이 아기의 실종이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일이었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아기를 보니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아이가 정말 선영그룹 회장의 손자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제품에 안겨 있는 이 아기는 수조 원대 기업의 잠재적 후계자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동시에 무서웠어요. 만약 이 아기가 정말 의도적으로 사라진 거라면 그 배후에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다는 것도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아기를 키운 지 정확히 한 달과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로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분유 타는 법을 완벽하게 익혔고 기저귀 갈기는 것도 능숙해졌어요. 밤에 아기가 열이 날 때는 밤새 간호했고 예방접종 스케줄도 꼼꼼히 챙겼어요. 이상하게도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아기도 저에게 완전히 적응했어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 미소를 지었고 제가 안으면 금세 울음을 그쳤어요.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잠들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비록 돈은 없었지만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녁 뉴스를 보다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선영그룹 상속 분쟁 재점화, 실종된 손자 찾는다고 뉴스가 나온 거예요. 앵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영태 회장의 건강 악화로 상속 문제가 급부상한 가운데 2달 전 실종된 막내 손자를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선영그룹 본사 건물과 함께 가족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우유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 속에 나온 아기 사진이 제품에 안겨 있는 이 아이와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눈의 모양, 코의 형태, 심지어 귀의 크기까지 완전히 일치했어요. 뉴스는 계속됐어요. 현재 100억 원의 거액 현상금이 걸려 있으며 전문 수사업체와 탐정들까지 동원된 상황입니다. 100억 원의 현상금이라니. 아기 하나 찾는데 그 정도 돈을 쓴다는 게 현실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다면 왜 경찰 대신 사설업체를 동원하는 걸까요? 화면에 손민석 전무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아들을 잃고 2달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발 누구든 우리 아이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에서는
진정한 아버지의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무적으로 하는 인터뷰 같았어요. 더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어요. 손영태 회장은 최근 유언장을 제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손자에게 상당한 지분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실종된 아기의 행방이 그룹 상속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 비싼 목걸이를 그대로 둔 채 아기를 버렸는지, 왜 경찰이 아닌 사설업체들이 감시하고 있는지, 왜 언론 보도가 통제됐는지, 모든 게 상속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어요. 뉴스 마지막 부분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한편 손민석 전무의 아내는 최근 인터뷰에서 사고 당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데려갔다며 교통사고도 조작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교통사고는 조작이었고 아기는 의도적으로 사라진 거였어요. 그렇다면 누가, 왜,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 때문일까요? 그때 아기가 깨어나서 울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울음소리였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이 아기는 단순히 버려진 아기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재벌가의 상속자였고 100억 원의 현상금이 걸린 아이였어요. 그리고 지금 제 품에 안겨 있었죠. 뉴스가 끝난 후에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온 거였어요. 이 아이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가.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를 찾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숨어 지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만약 이 아기가 정말로 의도적으로 제거된 거라면 저 역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100억 원의 현상금이 걸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 저를 그들이 가만둘까요? 혹시 저를 유괴범으로 몰아서 제거하려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기를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 아이를 돌려보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위험이 따를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미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준비해야 했어요. 언제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고 그때를 대비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야기의 안전이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다시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 뉴스를 본 다음 날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이대로 숨어 지내다가는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들킬 일이고 그때까지 기다리면 상황만 더 복잡해질 거였거든요. 차라리 제가 먼저 나서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기를 깔끔하게 씻기고 예쁜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목에 걸려있던 그 금목걸이도 그대로 두었죠. 이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직접 선영그룹 본사로 가기로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1000번도 넘게 망설였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에 있는 선영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게 맞는 선택일까? 혹시 이 아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죠. 본사 건물에 도착하니 정말 거대했어요. 5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었는데 로비만 해도 호텔 같았어요. 경비원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아기를 안고 들어온 제가 눈에 띄었나 봐요. 곧바로 여러 명이 우리를 둘러쌌어요.
혹시 2달 전에 실종된 아기와 관련해서 오신 건가요? 한 경비원이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이 아기가 그 아기인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로비가 부산스러워졌어요. 경비원들이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연락했고 곧바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정말입니까? 혹시 확실한 건가요? 그들이 아기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즉시 엘리베이터로 최상층 회장실로 안내됐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어요. 회장실 문이 열리자 숨이 막혔어요. 거대한 사무실 중앙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앉아 있었거든요. 손영태 회장이었어요. TV에서 본 것보다 훨씬 쇠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중년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혹시 저희 손자를?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기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맞다. 내 손자가 맞아.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옆에 서 있던 손민석 전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DNA 검사를 받아봐야죠. 그의 목소리에서는 기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DNA 검사가 무슨 소리냐? 회장이 화를 내셨어요. 보면 알 수 있잖아. 내 손자다. 그때 장남인 손민철 부회장도 나타났어요. 그도 역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조카가 맞나요? 어떻게 2달 동안이나 연락이 없었던 거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뭔가 음모를 꾸민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막내인 손민우 상무도 들어왔어요. 형님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사기일 수도 있고.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아기를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건 할아버지뿐이었어요. 정작 아버지와 삼촌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일까요? 회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우리 손자를 찾아주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폐기물장에서 발견한 경위부터 지금까지 키운 과정까지 모든 걸 설명했죠. 회장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회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시군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손자를. 하지만 다른 가족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특히 손민석 전무는 아기를 보는 눈빛이 사랑스럽기보다는 부담스러운 것 같았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를 체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증거를 가져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어요. 회장님,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2달 전 병원 지하 주차장의 영상이었는데 손민석 전무가 아기를 안고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어요. 손민석이 아기를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검은 차에 태우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차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장면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손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하지만 경찰은 더 많은 증거를 제시했어요. 통화 녹음 파일까지 있었거든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손민석과 손민철이 나눈 대화였어요. 형,
아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제 상속에 변수가 없을 겁니다. 잘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모든 걸 나눠 가져야 해. 회장은 그 녹음을 들으며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런 패륜 아들. 평생 키운 아들들이 손자를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배신이었죠. 그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회장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손민석과 손민철은 즉시 경찰에게 체포됐는데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그 애가 있으면 모든 게 복잡해져요. 그 말을 듣는 손영태 회장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 못된 놈들아, 내 손자를, 내 혈육을 어떻게 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키운 아들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다가 주저앉으시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더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졌어요. 손민석의 아내가 당한 교통사고도 조작이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의 존재를 공개하려고 했기 때문에 막으려 한 거였죠. 다행히 아내는 살아났지만 아기는 사라진 상황을 만든 거였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모두 위험에 빠뜨린 거였으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회장이 소리쳤어요. 내가 이런 괴물들을 키웠단 말인가?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계시는데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했어요. 경찰이 수사 과정을 설명해 줬어요. 사실 몇 주 전부터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선영그룹 내부의 누군가가 익명으로 신고한 거였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박성준 씨가 직접 나타나 주셔서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동안의 감시가 이해됐어요. 경찰이 비밀 수사를 하고 있었고 동시에 손민석과 손민철도 아기를 찾기 위해 사설업체를 고용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다른 차들이 나타났던 거죠. 언론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스캔들이면 당연히 대형 뉴스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선영그룹 형제의 패륜, 친손자를 제거하려 한 괴물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2달간 아기를 구해준 은인이라며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이 아기가 안전한 곳에서 자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대신 회장님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어요. 손영태 회장은 제게 거액의 사례금을 주려고 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손자를 영영 잃을 뻔했습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예요.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간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도 이 아이 덕분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대신 단 하나만 부탁드렸어요.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다시는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해주세요.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아이는 이제 내가 직접 키우겠습니다. 그 누구도 이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즉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셨어요. 손자에게 모든 지분을 물려주되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신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막내 손민호 상무는 형들과는 달리 이번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오히려 그가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이런 일들을 볼 수 없었어요. 아무리 상속이 걸린 문제라도 아이까지 해치려 한다는 건
그날 저녁 드디어 아기와의 작별 시간이 왔어요. 2달 동안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처음 폐기물장에서 발견했을 때의 차가운 체온, 첫 미소, 밤새 울 때 달래주던 기억들,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던 모습들. 아기는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작은 손을 뻗었어요.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로 헤어져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아이는 이제 정말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을 거였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박 씨, 언제든 오실 수 있어요. 이 아이에게는 당신이 진짜 아버지나 다름없어요. 2달 동안 목숨을 걸고 키워주셨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완전한 이별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는 정말 허전했어요. 2달 동안 들었던 아기 울음소리도 없고 분유 타는 소리도 없고 하지만 뿌듯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도 느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시립아동보호센터에서 일한 지도 벌써 8개월이 됐는데 매일이 의미 있고 보람찬 하루였어요. 급여는 폐기물장 일할 때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었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센터에는 항상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버려진 신생아부터 학대받은 청소년까지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었죠. 처음엔 모든 아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큰 보람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어요. 10살 된 준호라는 남자아이였는데 부모의 방임으로 센터에 오게 된 아이였어요. 처음 왔을 때는 말도 잘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키운 아기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저씨는 정말 용감해요. 저도 나중에 아저씨처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호가 어느 날 제게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끔씩 손영태 회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손자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항상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으셨죠. 박 씨 덕분에 이 아이가 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아이도 이제 돌이 훨씬 지나서 걸음마를 잘하고 간단한 말들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회장님이 보내주신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최고의 환경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으니까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었죠. 어느 날은 회장님이 직접 센터를 방문하셨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정말 건강하고 밝게 자란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자 방긋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물론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친근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건 박 씨 덕분입니다. 회장님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센터에 거액의 기부금을 주고 가셨죠. 다른 버려진 아이들도 모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아이의 첫 생일, 첫 걸음, 첫 말. 그런 중요한 순간들을 공유해 주실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구한 그 작은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게 자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손민석과 손민철 형제는 각각 12년씩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서 감형됐지만 그래도 상당한 처벌을 받았죠.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는데 정말 끔찍한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신 그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없게 됐어요. 막내 손민우 상무는 형들과는 달리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줬다고 인정받았죠. 지금은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다고 해요. 조카를 정말 아끼면서 회장님을 도와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센터에서 일한 지 1년이 되던 날 또 다른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신생아가 병원 응급실에서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간 거예요. 1년 전에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도 예전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센터에 전문적인 동료들이 함께 있었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1년 전에 제 모습과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도 달라졌고 표정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요즘은 매일 출근길에 예전에 일했던 폐기물장을 지나가요.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들린 작은 울음소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싶거든요. 만약 그날 밤 귀찮다고 그 소리를 무시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가끔 생각해요. 정말로 제가 그 아기를 구한 걸까요? 아니면 그 아기가 저를 구해준 걸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후자가 맞다는 확신이 들어요. 버려진 작은 생명을 구하면서 저 자신도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삶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어제도 센터에 새로운 아이가 왔어요. 이번엔 5살 된 여자아이였는데 부모의 학대로 상처가 많은 아이였어요. 처음엔 누구도 믿지 않고 구석에만 웅크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다가가서 조근조근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저도 누군가 지켜줄 사람이 있나요? 그 아이가 제게 묻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럼 이제부터 아저씨가 지켜줄게라고 답해주니까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다는 걸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돈은 많지 않지만 매일매일이 의미 있어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이제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알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를 구하는 데서 온다는 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센터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1년 전 그 새벽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 소리에 귀 기울일 거예요. 그것이 제가 찾은 삶의 의미이고 제가 선택한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 작은 울음소리에서 시작된 기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아이가 저를 살려준 거였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걸 누군가를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뵙겠습니다.